시청자 비평플러스에서 Y10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 사건을 전한 언론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추측성 내용으로 뒤덮인 언론의 보도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Y10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까운 해외로 여행 계획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접경지 일부의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주의보로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2단계인 여행 자제보다는 높고 또 3단계인 출국 권고보다는 낮은 단계인데요.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이 언론의 관심 속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가족 관계와 사생활, 또 피해자 배경 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지면서 2차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언론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뉴스 리뷰와에서는 Y10이 전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종류의 사건인데 이 사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총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Y10이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지금 잘 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자, 일단 이런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YTN은 사건 발생 직후 속보 뉴스로 빠르게 뉴스를 보도하였고, 기자가 현장에 도착해 사건과 관련해 보다 빠른 자세한 취재를 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을 빠르게 보도에 인용하기도 했고 인근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시간 순으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20일 저녁 9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의자의 도주와 검거 과정을 전합니다. 총격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신고한 겁니다. 위험 인물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말라고 문자가 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뛰어오긴 했어요. 경찰은 이 60대 남성을 추적한 끝에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이 아닌 서울 강남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60대 남성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가족 간 불화, 가정 불화 때문을 사건 원인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이번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만 짧게 진술했는데요. 이번 살인 사건은 7월 20일 저녁 9시쯤 발생한 사건이고 뉴스 보도 시간은 7월 21일입니다. 시기를 보면 구체적인 사건 원인을 분석해 보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 불화를 원인으로 규정한다면 원인을 너무 단순화하고 빠른 결론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며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집에는 사제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동기를 가정 불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피의자의 진술이라고 해도 이러한 피의자의 말을 인용하기 전에 좀 더 신중히 판단해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평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보도에서 피의자가 자신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진술했음을 전했습니다. 조 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사관들에게 자신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를 해명한 듯한 의도가 담겨 있는 진술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사 중인 범죄 관련 보도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신상, 진술 등 조사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사건 관련 정보 접근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의 모든 진술을 보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하려는 의도가 담긴 진술 내용인데요. 피의자 진술을 인용할 때는 좀 더 신중히 판단하고 보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발생 초기인 만큼 이 사건의 원인을 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수많은 보도가 이어지자 유족 측에서 언론의 추측성 해석 또 과잉 보도를 두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보도의 윤리적 기준에서는 벗어나진 않았는지 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의 YTN 보도도 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원인과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 유족의 입장 표명을 통해 전달한 보도인데요. 유족 측은 아들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들까지도 목숨이 위험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후 안전을 위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는 내용도 전하였습니다. 유족 측이 처음으로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가 배경이란 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조 씨에게 참작할 만한 동기는 전혀 없다면서도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 보도뿐 아니라 댓글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곤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유족이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요. 보도에서는 침묵과 배려를 부탁하는 유족의 입장문을 정리해 보도하였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 언론 보도에서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여러 추측 보도를 해왔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확산이 빠른 환경에서는 추측성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막에 쓰이는 단어 선택, 영상 자료 등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리포트 중에 화면 자막에 미용 기업 임원을 붉은색으로 크게 표기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피의자, 피해자의 가족 관련 직업 정보가 확산되었다고 해도 언론 보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했다면 피해자 유족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화면 자막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과도한 정보가 아쉬운 보도도 있었는데요. 피의자의 과거 성범죄 전과 사실을 알린 내용입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묻지 말라며 범행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이혼 전에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피의자의 특이점이긴 하지만 사건을 드러내는 극적인 효과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유족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 준칙을 보면 언론이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헌법 제27조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추측성 보도를 반박하는 유족의 입장을 취재해 보도한 부분은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언론 보도가 잘 이루어진 것이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유족의 삶을 파고드는 좀 무분별한 보도가 이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사안은 사실 지금 여전히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것 같은데 해당 사건을 보도할 때 특별히 주의하거나 또 신경을 쓴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번 사건 관련 그 YTN 보도에서 가장 주의했던 점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방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또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방법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질 경우에는 모방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튜브를 보고 총기를 제작했다는 등 이런 관련 보도를 했지만 YTN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의했던 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가족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했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도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YTN은 사건의 본질을 추적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경찰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에 피해자 가족들이 누구인지 알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장에 있었던 아동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이 2명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YTN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철저히 조심했던 것입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 총기 제작 방법을 일절 보도하지 않으면서 이 선정성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는 보도 기조를 지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러한 종류의 이 사제 총기 사건 상당히 좀 드물긴 하지만 요즘 기술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제는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언론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구조적인 접근이 좀 선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지만 한편으로는 통제가 어렵고 위험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피의자 개인의 심리적 상황,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 정보의 심각성입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 아베 총리 피살 사건도 당시 피의자가 유튜브를 보고 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16년 오페산에서 있었던 사건 역시 사제 총기가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서울 권동에 있는 오페산 터널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46살 성모 씨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을 쏜 겁니다. 총격범은 법원에서 나온 뒤에는 유튜브에서 2달 전부터 화약 원리를 배웠다면서 총기 제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국내 유튜브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국내의 경우 경찰은 매년 5월과 10월 불법 무기류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총기 제작 영상 관련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영상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에 외부적으로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이라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YTN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이나 내용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유해 정보 콘텐츠에 대한 문제점 해결 등 규제 방안 마련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외 정책을 소개한다거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련 심층 보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책을 짚는 심층 보도가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셨는데, 자, 충분히 좀 마련될 수 있는 보도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평가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 YTN에서 이번 인천 총기 사건과 같은 그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심층 보도가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YTN도 사제 총기 관리의 문제점과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찰이 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해 관련 내용 등을 참고해서 종합 보도할 예정인데요. 다만 최근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고 예, 또 예. 연일 좀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 배치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제 총기 관리 문제점 등과 관련한 연쇄 보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방 범죄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모방 범죄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가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일부 언론의 제목을 보면 유튜브 영상 하나로 사제 총기 뚝딱, 뭐 규제 못 하나요? 뭐 이런 제목들을 보면 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보도들이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YTN은 이러한 우려까지 고려해서 조만간 심층 보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또한 사제 총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범행 동기가 망상에 의한 가족에 대한 집착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이상 동기로 인한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대비책도 함께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충격이 쉽게 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가급적 빠르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범죄 양상도 이처럼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흐름을 좀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해 보이는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당시 도주국 상황을 전한 YTN 단독 보도를 뽑아봤습니다. 네. 속보에서 심층 보도로 전환하였으며 사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 보도했는데요. 도주한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서울에서 검거된 장면을 관련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였고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큰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CCTV 영상을 통해 시청자 이해를 도왔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호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사건의 현장성을 높인 시각 자료의 확보라는 보도 기법 측면에서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확보한 영상으로 보도의 현장성이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이후 다른 타사에서도 같은 영상이 보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단독의 의미가 먼저 확보한 영상을 내보낸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자, 긴박했던 당시 상황에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YTN 보도였는데요. 해당 보도가 어떻게 단독 보도로 제작될 수 있었는지 그 취재기를 표정우 기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YTN 사회부 취재기자 표정우입니다. 해당 영상을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얻었고, 하지만 이거를 보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어서 해당 남성이 실제 피의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또 해야 하는데 타사가 그 영상을 얻었을 때쯤에 저희가 경찰로부터 해당 피의자가 맞다는 걸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단독 보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단독 보도한 영상이 가지는 의미는
범행 전 과정과 범행 이후 도주하는 과정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파장이 더 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하는 면도 있고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경찰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알 권리가 좀 더 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자동차를 수리할 때 비싼 부품값이 부담이죠. 제조사 부품과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65% 수준인 품질 인증 부품이 있습니다.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용률이 저조한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성능 검사 결과를 알려 정보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선택지지만 품질 인증 부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조한 사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의 인식. 2015년 시작돼 벌써 10년이 지난 제도지만 소비자 대부분 품질 인증 부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인지도나 소비자의 신뢰도 등이 저조한 사용률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품질 인증 부품의 사용률이 1%도 못 미치는 현황을 보도했는데 품질 인증 부품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도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 인증 부품을 포함하도록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품질 인증 부품이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하는데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자동차 수리에 많이 쓰이는 범퍼 등 외장 부품과 소모성 부품 위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OEM 부품, 이른바 순정 부품과 함께 품질 인증 부품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인데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품질 인증 부품은 OEM 부품과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OEM 부품과 품질 인증 부품 가운데 조달 기간 및 조달 가격 등을 고려해 비용이 더 낮은 쪽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배물 배상 지급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오는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약관의 강제력이 일부 확보되면서 품질 인증 부품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하고 전체 보험료도 인하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비요금과 수리비 등 원가 상승 요인 영향으로 품질 인증 부품 활성화는 오름세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전국 곳곳이 찜통더위에 갇히면서 날씨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 결과 벌써 32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6월부터 시작된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320여 명으로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보이는 온열 질환은
방치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30% 가까이가 65세가 넘는 고령층임을 전하면서 폭염 취약계층은 특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함을 전했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전했는데 고령층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르게 시작된 폭염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관계 부처가 참여한 안전치안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정부가 전국 경무당과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폭염 기간인 7, 8월에는 전국 경무당 6만 9천 곳에 월 16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 취약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약 4만 명을 발굴하기로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굴 이후엔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 위기 가구를 방문 상담하고 필요시 통합사례 관리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도 더욱 강화하는데요. 폭염 상황에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유선상이나 직접 방문 등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합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해서도 가정 내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 응급호출, 활동미감지 등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여름철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 외식하거나 집에서 요리하신다면 식중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한 김밥집에서 식사한 130여 명이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고열과 복통을 호소해 역학조사 중임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황혜병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와 포유류의 소화관 등에 사는 세균으로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발열과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위험한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주의를 당부한 보도였는데요. 식당에서 김밥을 먹은 13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소식을 보도했는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이 알려주는 대응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여름철 식품위생관리 대응과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6월 1일부터 4개월간 합동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수거해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데요. 검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은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출하 연기하는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서 문제가 된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최근 5년간 200여 건 발생하고 환자 수는 7,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전체 발생건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나 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인데요.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의 식재료 취급과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을 살펴보면 달걀을 구입해서 보관할 경우 보관 기준에 따라 지속해서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걀 껍질을 만진 이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는데요. 달걀물을 혼합하게 될 경우 여러 용기에 나눠 담고 주기적으로 세척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달걀과 다른 식재료를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또한 달걀을 섭취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토가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박하민입니다. 전쟁은 역사적으로 인류 사회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했는데요. 이번 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 불리는 아편 전쟁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실성 있는 전쟁과 과거 전쟁사에서 교훈과 의미를 찾으며 다각도에서 전쟁을 연구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이번 주 아편 전쟁 태평 청국운동 1부에서는 아편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와 전쟁이 일어난 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200년도 더 지난 아편 전쟁을 현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에 관해 질문하면서 포문을 열었는데요. 프로그램 초반부에 본 전쟁을 다루는 의미를 잘 짚어주어 내용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을 통해 주권 상실과 경제적 종속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다른 서구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됐는데요. 비록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이후 근대화의 필요성을 깨달으며 서양의 기술과 제도에 관심을 두고 수많은 개혁을 시도하는 등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중국의 행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전쟁에서 교훈을 찾는 프로그램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쟁의 시작점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부터 아편 무역까지 전쟁 발발의 계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시청자가 의문을 가질 만한 질문을 진행자가 대신해 주어 좋았고 질문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져 시청하는 데 편안했습니다. 자료 화면은 주로 그림으로 제공되었는데요. 보는 재미가 있긴 했지만 그림과 함께 다양한 자료 화면을 전환하여 보여주었다면 몰입이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중간마다 답변하는 전문가와 이를 경청하는 진행자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내 주었습니다. 이는 답변에 반응하는 시청자의 모습과 겹쳐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자막도 인터뷰 내용 전부를 나열하기보다 간결하게 정리해 삽입해 주어 핵심 내용을 기억하는 데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전쟁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며 시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해줍니다. 친근한 누군가에게 묵혀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어지는 대화는 내용에 집중하는 데 특히 도움을 주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역사적 의미가 큰 전쟁에 숨겨진 일면의 내용을 알 수 있어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일은 단순한 역사 회고를 넘어서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더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성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통해서 뜻깊은 성찰의 시간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희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